네, 소개받은 신일선입니다. 원래는 제가 마지막 시간, 이 앞전 시간인데 아마 스케줄이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의 들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듣기로는 여러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셔서 가능하면 그 기초적인 내용부터 해서 좀 눈높이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동안에 지난주에도 교육을 받으시고 이주에 교육 받으시면서 많은 내용을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은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왔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아시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는 그 인지적인 치료 측면에서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앞서 잠깐 그 연장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BPSD에 관련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치료 약제가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약제를 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 주의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팔로우를 해 나가고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지 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아마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상인데 실제로 환자가 왔을 때 필요한 그런 정보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순서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치매의 초기 중기에 있는 치매 환자들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치매 단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치매 치료 약물, 그 다음에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약물 치료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를 크게 그 경도, 중등도, 중증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맨 초기에는 기억력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중등도가 되면 보시면 에이크악세, 에이그노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그 운동 기능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또 감각에는 이상이 없는데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어떤 것을 하라고 그러면 그걸 잘 시행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편지 봉투를 접어서 편지지를 접어서 편지 봉투에 넣고 우표를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운동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순서대로 마치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인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손가락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서 범지가 어떤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또 손가락 안에 그 동전을 쥐어주고 이 손가락 안에, 손 안에 있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면 동전이 있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심리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조 증상이 있고 정신병적인 증상, 망상이나 한시나 한청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말기에 가면 여러 가지 운동 증상이 나타납니다. 잘 걷지를 못하고 심한 경우는 이제 간질 발작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침대에 누워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경도, 중증도에 해당되는, 중등도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보셨을 텐데요. 이쪽에 세로축은 MMS입니다. MMS. 임상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간단한 인지기능 평가 도구죠.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횟수를 나타내는데 일단 진단이 되면 평균적으로 팔레지 10년을 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에서 팔레지 10년을 살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진단을 받고 나서 3년 있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진단 후에 20년 이상 아주 오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기간 동안에 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초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이 되다 중반기가 되면 조금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말기가 되면 보다 이제 완만하게 진행이 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 부분에 대한 좀 내용을 보충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점심 넘어서 설명을 드리셨겠는데 경도인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치매가 걸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정상 노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브레인에서는 이미 그 알츠하이머 병에 관련되는 병리속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점점 진행이 되면 경도인지장애 되고 경도인지장애가 이제 치매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정상 뇌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뇌를 이제 이런 식으로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는 건데 액션 필름인데요. 여기가 히포캠프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기억력저하 관련되는 뇌 부위가 이쪽 히포캠프스인데 이 부위가 아트로피가 좀 심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정상에서는 이 정도인데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보시면 히포캠프스 아트로피가 좀 저명하게 보이고 있고 이쪽 그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경과가 진행이 될 수 있겠고 혈관성 치매의 경우 두 번째로 가장 많은 혈관성 치매의 경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거의 유사하게 경과가 진행이 되는 피지라 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 피지라 혈관성 치매. 그래서 언뜻 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치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발성 경색 치매는 경색이 한 번 오게 되고 두 번 오게 되고 연속해서 오게 되면 이게 계단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략적 경색 치매라는 거는 그 인지기능이 아주 중요한 뇌 부위가 한쪽 부위만 온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인지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색의 경우는 여러 부위에 보시는 것처럼 뇌 경색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이고요. 피지라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는 이쪽에 백질 부위와 이쪽에 뇌실이 있습니다. 뇌실 주변에 라이트 메탈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점점 플로레스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위치가 C3입니다. 살라무스입니다. 살라무스인데 이쪽에 한쪽 부위에 뇌경색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치매 증상이 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한 부위지만 치매가 왔다고 해서 전략적 단일 경색 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과가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노멀 에이징하고 경도인지장애, 치매를 진단을 할 때 저희가 분류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진단을 내리기가 경계선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도인지, 중등도인지, 중증도, 심한 단계인지를 분류할 때도 사실은 이게 이제 컨티뉴um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또 개인에 따라서 이 진행되는 그 경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진단을 내리기가 참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MCL로 진단을 내려야 될지 아니면 초기 단계 치매라고 진단을 내려야 될지 아니면 이런 정도에서 경도라고 해야 될지 중등도라고 해야 될지 아주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이 치매 단계를 분류하는 방법이 MMSE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KMMS가 있고, MMSK도 있고, MMSKC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임상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KMMS나 MMSKC를 지금 쓰고 있죠. 그래서 중등도라고 분류를 하자면, 이 MMSE 점수로 대략 한 10점에서 20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0점 이하인 경우, 10점 이하인 경우는 중증도, 심한 단계를 말하고, 그 다음에 20점보다 높지만 24점 이하인 경우에 경도 치매, 그 다음에 24점 이상인 경우는 뭐 치매가 아닌, 이렇게 그냥 임의로 분류를 하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대략 분류를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때에 따라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예를 들어서 대졸인 분이 왔어요. 그래서 왜 MMS 체크를 했는데 MMS에 28점이 나왔습니다.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고 하는데 MMS 체크하니까 28점 정도 됐어요. 중간에 검사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계산 능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연 예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비교적 성적이 좋았어요. 28점이니까 24점 이상이니까 치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졸인 학력을 고려했을 때 28점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러프하게 보여주는 것이지 이 점수를 가지고 임상에서 실제로 이 환자가 치매가 아니라고 진단을 하셔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 이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80 이상의 노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MMS를 했습니다. 했더니 점수가 한 15점 정도 됐어요. 15점 되니까 한 중등도 치매 정도 됩니다. 마더레이트 정도. 그래서 아마 이제 치매로 진단이 돼서 약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그렇지만 실제로 이 환자분의 경우에 이 노인분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나이가 좀 고령이시고 때에 따라서 이제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자가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성적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점수가 15점이지만 무학이거나 고령인 경우에는 치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이제 스크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점수가 여기에 속하게 되면 대략적인 이 정도 단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환자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교육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 사람의 병증 수준에 있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느 정도 단계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KMMS도 있고요. 네. 그래서 치매 단계 할 때 앞서에도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CDR로 하는 경우가 있고 GDS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클리니컬 디멘시아 레이팅이고 이거는 글로벌 디테레이션 스케일인데 실제로 CDR을 하려면 앞서 교육을 받으셨겠지만 이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걸 하시기는 좀 다소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요. 하시게 된다면 이제 GDS를 하시면 GDS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많은지를 보시게 되면 이 단계를 정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CDR 0하고 GDS 1은 치매가 아니다. 그 다음에 CDR 0.5, GDS 2에서 3이면 치매가 의심이 되는 경우 MCI가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 MCI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CDR 1이면서 GDS 4 내지 5 경도 치매, 그 다음에 CDR 2인 경우 GDS 6, 5 내지 6이 이렇게 좀 오버랩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등도, 그 다음에 CDR 3, 7인 경우에 중증도. CDR의 경우에 이렇게 0, 0.5, 1, 2, 3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거는 이제 4, 5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4인 경우는 아주 심한 단계, 그 다음에 5인 경우는 이제 엔드 스테이지의 질병 단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이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계라는 건 이제 임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의적인 거고 또 환자 상태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제 기복이 있을 수 있고 또 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이거는 경도다, 중등도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MMSE 스코어를 러프하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단계를 보실 때 GDS를 보시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여기에 맞추시거나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보고 싶다면 CDR을 통해서 평가를 하신 다음에 이 단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치매 약물 치료가 있는데요. 치매 약물 치료를 할 때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는 일단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의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과를 보니까 서서히 시작이 되고 프로그레스하게 진행이 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 수행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치매를 진단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치매로 일단 진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매로 진단이 되니까 현재 치매 약으로 고민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어요. 아리셉트나 또는 엑셀론이나 레비닐 또 메만틴, 에빅사라고 나와 있는 이런 약제들이 있는데요. 이 약제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이 됐을 때 이제 사용이 가능한 약제들이에요. 일부는 이제 혈관성 치매로 진단이 됐을 때, 물론 때에 따라서 엑셀론의 경우에는 이제 파킨슨 증상이 진행이 되면서 나타나는 치매의 경우에도 이제 FDA 공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인된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그 다음에 혈관성 일부하고, 그 다음에 파킨슨으로 인한 이런 치매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 증상이 이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왔을 때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 바로 약물 처방을 했을 때 어떨 거냐는 거죠. 물론 진단이 맞을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진단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매 유형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치매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 비가역적 치매가 있고 가역적 치매가 있습니다. 흔하게 임상에서 저는 정신보호사이기 때문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질병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섹셔널하게 딱 보면
아주 치매 증상이 심한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우울증이 심해서 나타나는 치매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MMS 해보고 GDS 해보니까 점수가 떨어져 있어요. 아, 이게 치매구나. 그래서 치매약을 처방을 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이 환자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이 치매가 좋아집니다. 우울증을 치료해야지.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서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을 수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이 됐는데 우울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치매약을 쓰게 되면 호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인지기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울증으로 인해서만 나타나는 치매라고 했을 때는 우울증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가 의심이 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갑상선 기능 검사도 하고, 에 따라서는 이제 비타민 B12나 엽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있기 때문에 대개 병원은 MRI 촬영을 권유를 합니다. MRI 촬영 하십시오. 그래서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거의 유사한 환자였는데 나중에 그 MRI 촬영을 해보니까 뇌에 종양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뇌 종양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거리에서 수술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뇌 수두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 수두증이 있는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치매 증상이 있으면서 일단 걸음걸이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제 소변을 잘 가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이제 뇌 촬영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뇌 수두증이 심하다면 신경외과 의뢰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환자가 왔는데 치매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나중에 시도를 해보니까 이제 목 과에서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잠을 잘 못 잤어요. 잠을 못 자니까 낮에 불안하고 수면제 처방을 하고 또 불안하니까 아침에 저녁에 처방을 했습니다. 항불안제를. 그래도 안 되니까 점심때 추가하고 두 가지 세 가지를 계속 썼어요. 나중에 이제 환자가 거의 이제 사람도 잘 못 알아보고 그다음에 제사도 날짜도 챙기지도 못하고 이렇게 왔어요. 나중에 약 끊고 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매 증상으로 왔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원인이 어떤 건지를 먼저는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 시작하기 전에 만약에 치료가 가능한 이런 치매 유형이라고 한다면 검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가역적인 치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 치매나 혈관성 치매, 로이치의 치매, 전도축두엽 치매. 로이치의 치매에서는 이제 알츠하이머에서 쓰는 약을 쓰게 되면 FDA 공인은 안 돼 있지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축두엽 치매에서는 약을 썼을 때 별다른 효과가 보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비가역적인 치매들이 있을 텐데 그 가역적인 치매, 비가역적인 치매 중에서 이게 과연 알츠하이머 치매인지 혈관성 치매인지 이거를 감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이제 이런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에서 효과가 있는 콜린에스트레스 이니비터, 콜린에스트레스 억제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경우에는 이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런 단백질이 분해가 되어야 되는데 분해가 잘 안 되고 서로 엉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뇌 신경세포를 손상을 시키게 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콜린성 신경을 파괴를 하게 됩니다. 콜리너지 시스템을 파괴를 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이제 콜린 뉴로트랜스미터가 결핍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 신경세포를 보면 정상 뇌에 비해서 정상 뉴런에 비해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빈약하게 색깔도 좀 연하게 되어 있고 이쪽에 나와 있는 뉴로트랜스미터도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이 약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혈관성 치매에서도 이제 콜린에스트레스 이니비터, 그러니까 항치매 약제, 치매 치료 약제를 쓰게 되는데 이걸 쓰게 되는 그런 레셔널에는 보시면 이게 혈관성 치매입니다. 피지라 혈관성 치매인데 여러 가지 이제 화이트 멘트 체인지, 페리벤트리쿠라 여러 가지 하이퍼인텐시티가 보이고 있는데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게 콜리너지 시스템의 그런 경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화이트 멘트 체인지가 있으면서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콜린계의 경로가 손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그다음에 혈관성 치매의 경우에 이런 콜리너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떨어지게 되고 인지기능 저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혈관성 치매에서 사용을 하는 이제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러시널레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콜린계의 문제입니다. 아시콜린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시콜린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향을 받는 게 글루타메이트라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에 이상이 생깁니다. 글루타메이트라는 게 이거는 이제 그 중추신경계에서 그 흥분성으로 작용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억제성으로 작용하는 게 가바라고 해서 벤조다이제핀 레셉터에 작용을 해서 이제 그 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레셉터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퇴행성 그런 질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부위가 어디냐면 NMD라고 해서 글루타메이트가 작용하는 여러 가지 리셉터가, 메이저 리셉터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밝혀진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NMD 리셉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납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전 시납스가 있고 후 시납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됩니다. 분비가 돼서 이쪽 리셉터 사이트가 딱 붙게 되면 이쪽 안쪽에 이제 그 생리적으로 붙어 있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오면서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포 내로 들어가게 되면 레스팅 상태에서는 이 마그네슘 여기를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기 때문에 칼슘 인플럭스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정보가 전달이 될 때, 이쪽에 글루타메이트가 분비가 되고 NMD 리셉터의 글루타메이트가 붙게 되면서 이쪽을 막고 있는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오게 되고, 이 바깥에 있는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그널이 전달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퇴행성 질환에서는 이 특별히 신호가 전달이 되지 않는 레스팅 상태에서도 마그네슘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디저너레이티브 체인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이런 콜린계의 어떤 이상을 약물로 어떻게 보정을 해줄 거냐 하는 거하고, 또 한 가지 NMD 리셉터의 이런 이상을 약물로 어떻게 조정을 해줄 거냐 하는 겁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아스콜린하고 뉴로트랜스미터는 글루타메이트,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의뢰에 그 치매 환자분이 오셨어요. 보호자가 같이 왔는데, 치매를 치료하지 않으면 알츠하이머의 경우 이렇게 이제 나빠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누구나 기대하는 건 이걸 겁니다. 이렇게 좋아지는 걸 기대를 하겠죠. 원래 상태로. 정신과에서도 이제 예후가 좋은 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의 경우에도 초기에 초발했을 때 치료만 잘하면 병전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치료만 잘하면 이렇게, 물론 재발이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치매의 경우에,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 있어서 약물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멈추게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완치를 하든지, 아니면 조금 좋아졌다가 계속 나빠지든지, 아니면 처음에 아주 좋아지진 않지만 서서히 변화를 줘서 이 질병의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효과를 볼 건지, 이런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의 효과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증상이 개선이 됐다가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는 다소 증상 개선이 있는 정도입니다. 약간 좀 딜레이 시켜지는 정도죠. 그래서 이 기간이 보통 1년 잡습니다. 때에 따라서 6개월에서 9개월, 1년, 또 치료가 잘 되는 경우는 이제 2년, 3년. 환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 오는지, 또 그 환자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이 약간 다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한 3년 정도까지 아주 잘 지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6개월 지나면서 아주 나빠지는 분도 있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전체적인 그런 연구 결과의 그 데이터를 보면 이런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약제인데요. 미국 FDA 공인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입니다. 최초로 1993년도에
타크린이라는 약이 FDA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일본의 에자이 주식회사에서 도네페지라는 약을 개발했죠. 아리세프입니다. 2000년도에 리바스티그는 엑셀론입니다. 상품명으로. 2001년도에 갈란타민 상품명으로 레미닐이죠. 2003년도에 메만틴 상품명 에릭사입니다. 2007년도에는 리바스티그는 엑셀론 패치가 나왔어요. 메만틴의 경우는 이제 타블렛도 나와 있는데 물약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FDA 승인되어 있는 약제들이 이 정도인데요. 다시 보시면 콜린 에스트레스 이니비터입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엔자임,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을 분해하는 그런 그 효소의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해하지 못하도록 블락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콜린 에스트레스 이니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타크린,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 콜리너직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 약을 쓰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치매의 경우에는 또 퇴행성 경과에 이런 NMDA 리셉터 관련이 된다고 했습니다. 글루타메이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공인되어 있는 게 NMDA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로 메만틴, 에픽사라는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FDA 공인을 받아서 사용이 가능한 약제들이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현재 개발된 약이라든가 개발 가능성 있는 약제들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커시, 효과를 면에서는 어떠느냐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약이 어디에 작용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납스입니다. 전 시납스 있고 副시납스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콜린과 아세틸 코A라는 게 만나서 콜린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스라는 그런 효소에 의해서 아세콜린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시계를 통해서 분비가 되죠. 분비가 돼서 이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 효소가 작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원래 상태로 다시 그 분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약은 여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 분해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납스에 이제 아세틸콜린이 조금 더 많아지게 하고 이 아세틸콜린이 이쪽 포스시납스에 가서 리셉터에 수용체에 가서 작용할 수 있도록 이제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약제들입니다. 첫 번째 처음에 개발이 됐던 이제 코고넥스라는 약인데요. 이게 타크린인데요. 현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광기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하루에 4번 드셔야 돼요. 4번. 4번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간 독성이 나타나서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이제 치매 환자들이 약을 한 번 복용하시는데도 잘 챙겨 드시기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4번을 드시라고 그러면 너무 지나친 요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가장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약이 아리세프입니다. 도네페질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5mm짜리고 10mm짜리입니다. 사이즈가 10mm가 조금 큰데요. 되게 5mm로 시작을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약전에 보면 잠자기 전에 복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복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4주가 지나면 이제 10mm로 올려서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4 내지 6주. 4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방광기가 길기 때문에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되고요. 주로 이제 취침 전에 복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약을 드시면서 이제 악몽을 꾸거나 저녁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녁에 잠 못 자면. 저녁에 드리면 좀 도움이 안 되겠죠? 근데 아침에 약을 드립니다. 아침에. 그런 분들. 그래서 일단 저녁으로 처방을 해야 약 드시고 나서 저녁에 잘 주무시는지를 확인을 해서 잘 못 주무신다고 그러면 아침에 약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콜린 에스트레스 이니비터의 부작용이 주로 이제 그 위장장애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이 울렁울렁하거나 심하면 토하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거예요. 입만 떨어지고 그래서 체중 감소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식후에 드시게 되면 이 알셉트의 경우는 그냥 식후 30분 있다 드셔도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음식과 같이 드셔도 됩니다. 혹시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같이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사가 되면 주로 간에서 이런 효소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약제와 약간의 이제 상호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되게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마취제로 사용하는 이제 삭스니콜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을 같이 병용하게 되면 그 마취제의 작용을 좀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약을 조금 중단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노인 환자에서 약을 쓰게 되면 그 항콜린성 그런 약제가 있는 약을 쓸 수 있습니다. 항콜린성 작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입도 좀 마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약간 그 진정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는 약과 같이 쓰게 되면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앤티콜리너지가 한 항콜린성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5mm, 4주 있다가 10mm입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5mm를 처방을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 오시라고 그래요. 일주일 있다가. 왜냐면 어떤 분들은 약 쓰고 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한 달간 약 처방해드리고 나중에 중간에 와가지고 약 부작용이 있으니까 약간 내달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그거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작용도 관찰할 겸 또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일단 일주일 있다 한번 오시라고 그러고요. 일주일 있다가 환자 부작용이 없으면 3주 내지 4주 처방을 해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또 10ml 처방을 해드리고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10ml 처방한 다음에 다시 일주일 있다 오시라고 해요. 부작용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쓰게 되는데요. 초기에 분명히 부작용이 없었는데 4주 있다가 약을 올리면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레미닐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체중 감소가 있어서 나중에 약을 좀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4mm, 8mm로 되어 있는데요. 레미닐이 초기에는 4mm BID입니다. 아침, 저녁. 그 다음에 4주 있다가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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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mm, 4주 있다가 12mm, 24mm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mm, 4mm 쓰고 일주일 있다 오시라고 그러고, 한 3, 4주 있다가 오시게 되면 다시 약을 좀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16mm 올리고 나서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개인적으로는 그냥 16mm 유지하다가 나중에 좀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리셉트의 경우는 5mm를 드시고도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10mm를 올려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레미닐의 경우는 8mm로는 효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16mm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효과가 부족하거나 나빠지게 되면 23mm까지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간에서 대사가 돼서 문제가 되고요. 근데 최근에 서반역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약이 나왔어요. 저는 이제 2번 복용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복용할 수 있도록 보시면 4mm, 16mm, 24mm가 8mm, 16mm, 24mm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8mm 쓰고 16mm, 24mm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부작용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약간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그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톨러런스가 생기기 때문에요. 근데 약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조금 약을 드시고 싶다고 그러면 때에 따라서 용량을 좀 낮춰서 좀 사용을 하다가 올리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부작용이 심하면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엑셀론의 경우는 1.5mm, 3mm, 4.5mm, 6mm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BID로 올리는데요. 뭐 2주 간격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2 내지 4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엑셀론 패치도 나와 있어요. 붙이는 거예요. 손 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최근에 봤던 분 중에 처음에 아리셉트를 썼어요. 아리셉트를 썼더니 분야가 좀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레미닐을 썼어요. 그게 좀 안 좋다고 해서 다음에 이제 엑셀론으로 바꾸기는 좀 부담이 돼서 에릭사로 바꿨습니다. 메만틴으로 바꿨더니 또 뭐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패치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잘 붙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엑셀론의 경우는 약을 많이 증량을 하면 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회사에서 좀 부작용을 줄이고 또 용량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하다가 아마 이제 패치를 개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를 좀 쓰고 있는데요. 용량이 적은 거고 용량이 좀 더 많은 겁니다. 4.5mm고 있고 9.5mm짜리인데요. 이런 부위에 붙이면 됩니다. 앞 가슴이나 여기 옆에 팔뚝이나 뒤에 등 쪽에 이렇게 붙이면 편하게 붙일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땀이 많은 분들은 또 이렇게 좀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뒤편에 나오겠지만 이제 메만틴의 경우에는 물약도 있어요. 잘 못 삼키는 경우에는 이제 물약을 처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콜린에스테롤 억제제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완치가 안 되고 진행을 느리게 하는 정도죠. 약 1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료를 해도 악화되는 경우가 일부 있고요. 에피커스의 면에서는 세 가지 약물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료에 대한 반응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위장전이고요. 한 가지 약을 썼는데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리세프를 썼다가 효과가 없을 때 레미니를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쓰게 되면 일단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거는 그 치매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에이다스 커브라는 이런 평가 도구가 있습니다.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좀 자세한 평가 도구입니다. 약물 스터디할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6개월, 12개월인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린에스테롤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1년 지나면 베이스라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약물 치료 시작할 때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고요. 약물 치료하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이제 MMS로 따지면 1년의 이제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점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점 내지 4점 정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성적이 나빠졌는데 이 시점에서 6개월에서 약을 썼어요. 그랬더니 조금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계속 약을 써봤습니다. 2년, 3년 썼더니 중간에 좀 늦게 약을 써서 약을 쓰게 되면 원래 처음부터 썼을 때 정도로 좋아지면 좋은데 캐치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으로 하면은 일단 초기에 지속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늦게 약물을 사용하게 되면 원래 상태로까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인지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행동장애에서도 일부 효과가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흔한 부작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토하고 설사하고 입만 떨어지고 저녁에 잠 못 자고 알셉틱 경우에 그다음에 머스클램프도 있을 수 있고 피곤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실신 있는 경우도 실신. 이 약을 먹게 되는 때에 따라서 이제 유산분비가 많아서 이제 속이 쓰릴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이제 이게 미주신경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좀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레미닌의 경우도 거의 비슷합니다. 엑셀런도 비슷한데 웨이트 로스가 있죠. 엑셀런의 경우 웨이트 로스가 나타나기 때문에 좀 경과를 관찰해야 되고요. 부작용은 대개 한 10 내지 20%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약물하고 쓸 때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약물 치료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초기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별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여러 가지 원인전을 다 배제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가 나고 진단이 됐을 때 약물을 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믹스드 타입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있으면서 다른 유형의 치매가 동반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도 시도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MMS 해보고 CDR, GDS 이거를 꼭 해야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걸 안 하게 되면 그 삭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MMS는 반드시 해야 되고 CDR이나 GDS 중에 한 가지는 해야 됩니다. 저거 1년에 한 번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왔을 때 반드시 평가를 하고 나중에 팔로우를 할 때 1년 안에는 반드시 이걸 해야지 삭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평가해야 되는지도 실제로 임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약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피커스는 거의 비슷해요. 약을 쓰게 되면 효과 측면은 비슷하기 때문에 타이트레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엑셀론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제 아침 저녁 나눠서 드려야 되잖아요. 레미닐이나 아리셉트의 경우는 이제 한 번만 드셔도 되고 더구나 아리셉트의 경우는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한 번 줬다가 그 다음에 올리면 되는데
레미닌을 2번을 해야 되고 엑셀로는 또 여러 차례 해야 되고 또 부작용 측면에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약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메틴의 경우에는 마더레이트 시비어 이 경우에 이제 그 공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일드한 경우에는 사용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일드한 치매, 특히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생각을 한다면 콜린 SOS 이니비터를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일단 1, 2주 정도 부작용 관찰을 하고요. 부작용이 없으면 약물을 이제 일정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올리시게 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팔로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같이 오다 보면 내과에서 한 3개월 약을 주니까 3개월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한 달 간격으로 팔로우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있다가 이제 여러 가지 보고 매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인지 기능은 주로 MMS 평가를 하고요. 전반적 기능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호자를 통해서 물어보고 BPS 심텀이 있는지 되게 초진할 때 이제 MPI를 합니다. 여러 가지 BPS 심텀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죠. 그 다음에 부양자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모시는지, 어떤 게 힘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팔로우를 해야지만이 이게 잘 치료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길 기대를 합니다. 많이 좋아지길 기대하고 뭔가 좀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굉장히 실망을 하고 뭐 치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제 잘 설명을 해드려야죠.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그 1, 2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에 이거를 잘 조절해야지 마지막 단계에서 힘든 그런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해드리고 부작용도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호자와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보호자가 환자를 모시고 오고 또 환자를 관찰을 하고 또 좋아지고 나빠지고 하는 것들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를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치료 효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개월, 길게는 6개월 약을 드셔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약을 썼는데 아주 부작용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을 쓰기가 힘들겠죠. 설명을 잘 했는데도 어떤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을 드셨는데 설사를 심하게 했어요. 설사를 심하게 했는데도 약을 계속 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입원을 했어요.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설명을 하는데도 이제 이런 문제가 간혹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때는 약을 중단하라고 반드시 좀 미리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편에 좀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유지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약물을 유지를 하고요. 효과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레미닌을 16ml 쓰는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23ml 올려야 되겠죠. 맥시멈 분량으로 올려야 되겠고 그렇게 쓰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이제 다른 콜린 SOS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또는 처음에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한 1년 정도 어느 정도 있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병용요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용요법이라는 게 콜린 SOS 이니비터를 같이 병용하는 게 아니고 콜린 SOS 한 가지 플러스해서 이제 메만틴을 쓰는 거죠. 에빅사를.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콜린 SOS 이니비터고 하나는 NMDA 안타고니스트고 두 가지를 쓰게 되면 약은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약을 쓰다가 어떤 이유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엑셀은 23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주일 동안 약을 끊었어요. 그럼 바로 쓸 거냐? 물론 바로 써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로 약을 쓰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낮은 용량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해서 타이트레이션을 스케줄대로 올려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콜린 SOS 이니비터를 교체하게 되는데 그러면 같은 기전인데 왜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꿀 때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작용 기전이 좀 다릅니다. 작용 기전이 자세한 세부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양리적인 차이에서 기인된 건지는 모르지만 약을 바꾸게 되면
어떤 약에서 효과가 없던 약이 다른 약을 바꾸게 되면 대략 50% 정도에서는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에서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체 고려되는 상황은 초기에 효능이 부족할 때, 초기에는 좀 효과가 있는 듯 하다가 갑자기 나빠질 때, 부작용이 심할 때 이렇게 효과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교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쓰게 되면 되게 약물을 교체하는 여러 가지 이제 스트래티지가 있는데, 정신과에서는 되게 이제 크로스오버를 합니다. 약을 좀 줄이고 다른 약을 좀 올리면서 서서히 이제 약을 바꿔나가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여기서 권장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약을 끊고 다른 약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그런 스케줄을 시작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리세프트를 처음에 썼는데 그 사용하는 초기에 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사용 초기에. 그래서 현재는 이제 10ml까지 잘 쓰고 있는데, 다른 약으로 이제 효과가 없어서 바꾸려고 한다 할 때는 약간 머시할 필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약을 쓰게 되면 또 부작용이 예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주 정도, 부작용이 심하다면 2주까지 워시아웃 피리어드를 둘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콜린에스에서 하나를 쓰고 부작용이 있어서 다른 약을 바꾸고 3개를 다 썼는데 어떻게 보니까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많았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이제 마일드한 AD에서는 에빅사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작용이 많아서 사용하기 힘들다면 에빅사를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콜린에스에서 리미트를 썼다고 합시다. 엑셀론이나 도레페지를 썼어요. 근데 처음에 쓸 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없다고 한다면 이 약을 교체하게 됐을 때 레미니로 교체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냥 워시할 필요가 없이 스케줄대로 올려서 쓰면 되고, 만약에 그 아이셉트나 엑셀론을 쓸 때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좀 심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좀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약을 중단한 다음에 좀 간격을 두고 나서 약물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NMD 리셉터 안타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이제 글루타메이트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정상적으로 이제 그 레스팅 스테이지에서는 그 세포막 전이를 보시면 원래는 마이너스 70 마이크로볼테이지에서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레스팅 상태로 여기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전히 막지는 않으면서 부분적으로 막고 있다가 여기서 마그네슘처럼 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붙어 있고 정말 전달하고 시그널이 올 때는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NMD 리셉터에 네마틴이 딱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스팅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있던 것을 해결을 해주는 거죠. 칼슘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시그널이 전달이 되면 기억과 관련된 여러 정보가 전달이 되게 되면 그때 이제 문을 열어줘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경력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반으로 이제 끊어먹기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아침에 5mm, 일주일 있다가 저녁에 5mm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또 한 알, 아침에 반알, 마지막에 이제 4주째는 아침에 한 알, 저녁에 한 알, 이렇게 해서 이제 타이트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반감기는 상당히 긴 약인데도 이렇게 아침, 저녁 나눠서 먹도록 되어 있고요. 부작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실제로도 크게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타이트레이션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되게 하고 있습니다. 간에서 대사가 되지 않고 되게 소변에서 배설이 되기 때문에 간 독성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고요. 부작용으로는 이제 환각이나 두통, 어지러움, 때에 따른 변비 또는 이제 컨퓨전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2007년도에 보고됐던 건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작용이 별로 많지 않은 약인데 왜 이 타이트레이션을 복잡하게 하느냐. 그냥 하루에 한 번 먹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원래대로 타이트레이션을 했던 경우하고 처음부터 10ml 먹다가 20ml로 바로 올려서 하루에 한 번. 그랬더니 결과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좀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아침 저녁으로 대개는 이제 처방을 내드리지만 때에 따라서 아침 저녁 복용이 좀 힘든 환자의 경우에는 그냥 하루에 한 번만 처방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약을 계속 아침 저녁 드시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 처방을 해드리지만 하루에 한 번만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렇게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셉트만을 썼을 때 좀 안정이 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에빅사를 병용해서 처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그런 경우가 좀 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개월밖에 연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1년, 2년, 3년 경과가 롱텀으로 진행이 될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거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6개월간의 결과를 봤을 때는 그냥 아리셉트 단독으로 썼던 경우에 비해서 에빅사를 같이 쓴 경우에 있어서 좀 더 유일하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기능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 면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아리셉트 단독으로 썼을 때에 비해서 아리셉트 플러스 에빅사를 쓴 경우가 떨어지는 정도가 좀 더 적었다는 겁니다. 부작용을 조금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리셉트 플러스 플라시보를 썼던 분과 아리셉트 플러스 네만티를 썼던 분을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 걸 보면 보시면 헤데익이 조금 아니면 이 컨퓨전이 좀 더 많은 것도 있죠. 201명에서 4명 정도 되는데 네만티의 경우는 202명에서 16명입니다. 약 8%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컨퓨전에서 조금 유리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쓸 때 여러분이 좀 주의하시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치매약을 어떨 때 써야 되냐? 대개 경우에 과거에는 이제 아주 심한 단계에서 많이 진료를 받으러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벽에다 똥칠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냥 건강진단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보면 노멀 에이징 내지는 MCL로 진단되는 경우도 꽤 많은데요. 근데 전체적인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되게 증상이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가능하면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겠죠. 왜냐하면 말기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뇌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엔자임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작용하는 효과도 당연히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고 중간에 그 치료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치료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뭐 입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금기증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빨리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도 보여드리지만 약물 치료를 계속했던 분에 비해서 약물 치료를 하다가 중간에 어떤 이유든 간에 치료를 하지 않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원래의 상태로 캐치업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약물을 끊지 않고 계속 치료를 하는 게 좋고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빨리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임상에서 이제 약을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예기치 못하게 아주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비교적 경과가 좋았는데 아주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치매의 경과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를 좀 잘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른 감염 때문에 나빠진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폐렴이 심해져서 입원하게 되니까 환자 상태 아주 나빠진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환자가 뭐 당뇨나 혈압이 나빠져서 증상이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다른 약을 써서 나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약물을 써서 예를 들어서 항불안제를 심하게 썼다거나 또는 이제 항콜린성 이 작용이 있는 약제를 많이 쓴다거나 예를 들자면 이제 프레드니솔로이나 뭐 시메티딘 같은 약도 콜리너직한 작용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제 다른 행동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행동장애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환자가 이제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막 나대고 증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또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이제 선망 증상이 있을 때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빠졌다가 낮에는 좀 괜찮은데 밤이 심해지고 오락가락하고 이런저런 게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면밀하게 평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빠지게 된다면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언제 약을 끊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약을 써야 되느냐는 거죠. 효과 면에서는 돈을 들인 만큼
극히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약을 쓰지 않을 때에 비해서는 효과가 있다고 이제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쓸 때까지는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GDS 아주 마지막 단계까지 한번 써보자. 그래서 환자가 이제 침대에서만 누워있고, 그 다음에 말도 못하고, 전혀 혼자서는 이제 셀프케어가 안 될 때까지는 좀 써보는 게 좋겠다 하지만, 중간에 드랍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환자가 많이 나빠졌는데 약 써야 되나요? 약 좀 끊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좀 약을 줄여봅니다. 서서히 줄여봤는데, 약을 줄이고 나서도 별 변화가 없어요. 나빠지지도 않고 잘 지내면 약을 그대로 쓰고, 혹시 약을 쓰다가 끊어서 나빠지면 그때는 다시 약을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는 약을 쓰게 되는데, 서서히 약을 끊어봤다가 상태가 다시 나빠지게 되면 다시 약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잘 보이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진단이 되면 아시스콜린 에스트레이스를 이니비터를 일단 선택을 합니다. 어떤 약이든지 세 가지 약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고, 또 효과가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데 효과가 없으면 이제 거기에 컨비네이션을 합니다. 에빅사를 쓰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에빅사를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에빅사만 썼을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 콜린 에스트레이스 이니비터를 이제 또 컨비네이션 할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게 썼는데 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면 콜린 에스트레이스 이니비터를 또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경도일 때는 콜린 에스트레이스 이니비터를 먼저 쓰는 게 원칙이고, 또 약을 바꾸게 되고, 또 다른 약으로 이제 에빅사와 컨비네이션을 하고, 이런 순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치매 약을 할 때 보험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열심히 치료했는데 나중에 삭감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리셉트는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혈관성 치매가 혼합된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MMS의 점수를 26점 이하입니다. CDR 1.2 3점, GDS 3.9 7점. 레미닐은 이 혈관성 치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리셉트의 경우에는 여기는 아직 시비어한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시비어한 경우, 심한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미닐과 엑셀런의 경우는 이제 마일드 투 마드레이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근데 레미닐은 10점 대신 4점이에요. MMS가. 엑셀런하고 아리셉트는 10점 26점입니다. 왜 그런가 해서 한번 봤더니 연구했던 걸 보니까 이런 대상군을 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공개된 것 같고요. 에빅사의 경우는 이제 마드레이트 시비어의 경우 좀 심한 단계에서 사용을 해볼 수 있고요. MMS 20점 이하, CDR 2.3점, GD 4.7점입니다. 그래서 간혹 여기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하셔야지만이 삭감이 안 되겠습니다. PTSD에 대한 내용을 아까 연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PTSD 심텀에 대해서 크게 공인된 약이 없습니다. 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이제 국제 노인정신의학에서 PTSD라는 이런 제목으로 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알츠하이머로 진단됐던 환자인데, 이 환자도 한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의사가 진료하러 오면 의사가 나를 법탈하러 한다 소리를 지르고, 이것 때문에 이제 진료하기 좀 애를 먹었겠죠. 초기 환자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PTSD 심텀이 중요한 거는 이 증상이 있게 되면 인지능이 나빠지게 돼요. 기존의 인지능이 나빠지게 되고, 또 집에도 관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설에 빨리 입소를 하게 되고, 또 시설에 입소를 하더라도 이제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약을 쓰게 되는 거죠.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정수평 약제가 개발이 된 게 50년대, 60년대에 개발이 됐는데 굉장히 약을 많이 썼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이제 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약으로 이제 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약을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꼭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만 이제 사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나오게 됐고, 그거는 나중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PTSD 심텀이 있으면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해야 됩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를. 약물 치료를 하기 전에. 약물 치료를 한다면 이 약물 치료를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 약을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필 심통이 있을 때 신체 질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 나빠질 수 있고, 또 어디가 아파서 또 변비가 있는데 변비 해결을 못해요. 표현은 잘 못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굉장히 과격이 좀 아지테이션이 생기고 있죠. 잠 못 자고 이런저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먼저는 잘 평가를 해야 되고 약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봐야 됩니다. 반드시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보통 이제 정신과 영역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증상처럼 효과가 별로 없어요. 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타겟 심통을 분명히 정해야 돼요. 어떤 증상에 대해서 약을 써야 되겠다 하면 그 증상에 대해서 타겟을 정하고 이제 약을 써야 되고요. 가능하면 이제 저용량으로 사용을 하고 성인 용량의 3분의 1 내지는 2분의 1 정도로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필요한 약만 쓰고 또 약을 쓰게 되면 4 내지 6주 관찰을 잘 해야 돼요. 효과 없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셔야 되고 또 한 12개월, 되게 한 3개월 차이가 잡는데요. 3개월 동안에 환자가 잘 지내면 약을 서서히 한번 끊어보셔야 돼요. 약을 계속 드리게 되면 오히려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장 효과적인 용량을 가장 최단기간에 쓰는 것을 목표로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약물에 반응하는 이런 증상이 이런 겁니다. 불안 증상이 있을 때, 에지테이션이 심할 때, 굉장히 안절부절하고, 그 다음에 망상이 심할 때, 옆집에서 다라를 훔쳐갔다, 또는 내 돈을 훔쳐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모의처증이 심한 경우 그렇죠. 허스틸리티, 굉장히 그 적대감이 있고, 환시나 환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이제 이모셔널하게 굉장히 좀 안정이 안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쓰게 되면 좀 효과가 있다고 그러고요. 어떤 경우는 굉장히 안절부절 하는데 이제 원더링이 심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하니까 그걸 이제 못 참고 약을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혹시 약을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웨스페리돌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웨스페리돌.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이에요. 근데 이제 여수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쓰면서 안정이 안 되니까 웨스페리돌을 썼어요. 환자가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뇌리에 와서 진료를 하는데 환자가 그냥 앉아있지를 못해요. 앉아있다가 일어섰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 치매의 증상인지 아니면 약 부작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환자가 좀 트레모도 좀 있고 약간 몸이 좀 경직돼 있어요. 얼굴 표정도 좀 마스크드 페이스라고 해서 얼굴도 좀 그 표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약을 좀 바꿨어요. 그 약을 줄이고 그때 환자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환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더링이 심하니까 약을 쓰기 시작했고 조절이 안 되니까 약을 계속 올린 거예요. 환자는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테라핀이라는 세로킬이라는 약으로 바꾸고 나서는 환자가 좀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나가면 뭐 물건을 주워오는 사람도 있어요. 막 쓰레기 주워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소셜 배트가 많이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밥을 잘 먹지를 못해요. 챙겨 드지를 못하고 셀프케어가 안 되고 소리를 지르고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자고 일어나서 밤에 막 뭘 뜯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근데 이런 경우에 약을 쓰게 되면 별다른 효과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차라리 비약물적인 요법으로 해서 어떨 때 그러는지 또 어떨 때 좀 더 완화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원더링이 심하다고 그러면 낮에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되면 밤에 좀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BP의 심통을 조절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약이 항정신병 약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분열병의 경우에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데 도파민이 올라가 있는 것을 이제 약으로 이제 막아주는 거죠. 블락킹을 하게 되면서 효과가 있게 되는데 치매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정신과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기전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으로 조절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면 약 쓰기 전에 이제 심하지 않은 약을 저는 잘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번 잠깐 그러는 경우라면 약을 안 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환자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간병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는 이제 조절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선망이 망상이 심하거나 환시가 있거나 돌아가신 어머니가 계속 보여요. 막 옆에서 보고 있고 불안해하고 또 막 그 말로 욕을 하거나 심하면 막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오래전에 사용했던 할로페리돌, 할도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약들은 최근에는 좀 잘 쓰진 않습니다. 부작용이 좀 심해서요. 그래서
가능한 부작용이 좀 적은 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항우울제가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SSRI라는 약이 있습니다.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 선택적으로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 환자에서 세로토닌이나 이런 물질들이 이제 시냅스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시냅스에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이걸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많아지게 하는 거죠. 세로토닌이. 그래서 이제 작용을 하게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디프레션, 저녁에 잠을 잘 때, 그다음에 뭐 디프레션과 관련된 에지테이션이 있을 때, 그다음에 트라조돈도 많이 씁니다. 이것도 세로토닌과 관계가 되는 약제인데요. 이거는 약간 좀 진정작용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리겠는데, 이제 저녁에 잠 못 자거나 이럴 때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다음에 티세이라고 해서 이미프라민이나 아미트릴린 사용하시는 분 계시죠. 에트라빌 이런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항콜린성 부작용이 좀 심한 약이에요. 근데 심장에도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 졸립고, 때에 따라서는 또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치매 환자에서는 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자가 불안해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이제 벤조이통 약을 많이 처방을 하시죠. 발륨이라든가 아니면 아티바네나 이런 약 많이 처방하시죠. 수면제도 많이 처방하고요. 근데 일단 치매 환자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이 벤조 약을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되게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약을 쓰게 되면 일단 안 좋은 게 많이 쓰면 어떻게 했어요? 환자가 그렇지 않아도 기억력이 떨어져 있는데 기억력이 더 나빠질 수 있어요. 또 이제 치매가 진행이 되면 모터 심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밤이 되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골절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불안을 조절하기 위해서 항불안제를 썼는데 오히려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파라독시컬하게 에지테이션이 더 심해지고 더 불안하고. 그래서 약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 꼭 그 증상의 타겟 심톰을 정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단약을 써봐도 안 되면 이제 쓰거나 컴비네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행동 조절이 잘 안 되게 되면 어그레시브한 비해버가 많이 나타나게 되면 좀 씁니다. 말프로이트는요. 카바제필의 경우에는 약을 쓰게 되면 이제 간 독성도 있고 또 피부 병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프로이트를 많이 쓰는데 때에 따라서 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약이 항정신병 약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할로페리도의 경우는 이제 고전적인 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별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레스페리돈 많이 쓰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소량으로 쓰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쓰게 되고요. 디바이디도 사용할 수 있을 텐데 하루에 한 번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란자핀 많이 씁니다. 올란자핀도 효과는 있는데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약이 굉장히 비싸요. 비싼 약이고 약을 먹게 되면 시데이션이 심합니다. 많이 졸려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웨이트게인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한 3개월 썼는데 환자가 6kg가 늘었어요. 가지고 망성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환자가 낮에 졸려하고 웨이트게인이 너무 심해가지고 약을 바꿨습니다. 사크라이드 계통에 이제 솔리안으로 바꿨더니 많이 좋아졌는데요. 포타핀의 경우에도 이제 스테이션이 좀 심한 약이고요. 그 다음에 기립성 저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좀 어지럽거나 또 일어날 때 넘어지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되어 있고요. 클로자핀은 잘 사용을 하진 않지만 이걸 쓰게 되면 이제 WBC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항콜린성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되게 입원 상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지만 일단 레스페리돈, 올란자핀, 코타야핀 이 정도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요. 이 약을 이제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뇌졸중 발생이 더 심하고 그다음에 모탈리티 레이트가 더 높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런 약제들이 보니까 모탈리티 레이트가 더 높다 경고를 했고 우리나라 경우에도 2005년 5월달에 레스페리돈, 올란자핀, 코타야핀, 아리피프라졸, 그 다음에 젤독스라고 해서 그런 약제들 6가지 약제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워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약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을 쓰긴 쓰되 반드시 타겟 심톰을 정하고 정말 약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또 약을 썼을 때 효과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약을 써야지만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우울제 여러 가지 많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탑세틴,
플록세틴, 서트랄린데, 졸로프트, 그다음에 프로잡, 팍시드 이런 약인데요. 빠져있는 게 이제 렉사프로라고 해서 S스타로프라는 약이 있어요. 렉사프로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인데요. 이런 SSRI 약을 쓰게 되면 좀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이제 어떤 거냐면 저녁에 좀 잘 못 자게 할 수 있어요. 또 이제 그 위장장애가 있습니다. 물렁물렁하고 때에 따라서는 토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이제 그 자극 효과가 있어요. 스티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메디테이션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좀 주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 이제 섹슈얼 디스펑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멀타자핀이라고 해서 레메론이라는 약이 있어요. 이제 저희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이 이제 암 환자가 많기 때문에 이 약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약을 쓰게 되면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상당히 좀 편하게 해줘요. 그 다음에 그 진정 효과가 좀 강하고 입맛을 좀 땡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츠하이머 환자가 진행이 되면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 체중 감소가 심한 경우에 우울증이 동반이 됐을 때 약을 쓰게 되면 좀 좋다는 그런 케이스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타자핀, SSRI 중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초조, 에지테이션하고 그다음에 인솜니아, 그다음에 디프레션에 대한 알고리즘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원칙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PTSD 심통이 있을 때 비약물적인 처방을 하게 되고요. 또 치매로 진단이 된다면 그때 이제 콜린에스테레스 이니비터라든가 아니면 그 에빅사 같은 약을 쓸 겁니다. 그런 약을 쓰게 돼도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어요. PTSD 심통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하지 않을 때는 일단 비행동적인, 비약물적인 치료를 좀 해보고 거기에 이제 치매약을 써보는 거죠. 여러 가지 레미닐이나 아리세프나 엑셀론이나 또 에빅사나 이런 약을 써보고 했는데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에지테이션 있으면서 앵자이티가 있으면 앵자이티 관련된 약을 좀 써보고 사이코틱 심텀이 있으면 엔티사이코틱을 써보고 디프레션이 있으면 항월제를 써보고 또 저녁에 잠을 잘 못 자면 잠 못 자는 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을 좀 치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프레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콜린에스테레스 이니비터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SSRI를 2차 약으로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약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다른 계열의 약을 써보는 거예요. 항우울제를. 그래도 안 되면 이제 TCA 계통으로 해서 부작용은 있더라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 TCA 계통, 아미트립틴이나 이미프라민이나 이런 약을 쓰게 되고 이렇게 쓰는데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정기치료를 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에 정기치료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좋아졌는데 나중에 이제 또 나빠지게 되고 3, 6개월 정도는 저 팔로우를 해보고 다시 이제 나빠지게 되면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이슈화 되어 있는 게 이제 불면증입니다. 노인들 치매가 아니더라도 저녁에 잠 못 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아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처음부터 약을 처방하는 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인이 되게 되면 이제 수면의 패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잠자리에 많이 누워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초저녁에 빨리 자게 되고 낮잠을 자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수면 무호흡증이라든가 수분 관련되는 이제 그런 질병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잠을 못 자게 되면 못 자는 원인이 어떤 건지를 잘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면 하이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낮잠 자면 낮잠 못 자게 하고 잠자리 너무 많이 누워 있으면 못 누워 있게 하고 낮에 진정 효과가 있는 약을 드시면 그걸 좀 끊어보고 낮에 운동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비약물적인 요법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못 주무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조돈, 항우울제를 한번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벤조 계통의 조피클론이나 절피뎀 같은 스틸록스도 있죠. 처방을 할 겁니다. 잘 못 주무신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조돈, 항우울제를 한번 써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벤조 계통의 조피클론이나 절피뎀 같은 스틸록스도 있죠. 처방을 할 겁니다. 스틸록스도 쓰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엔테로이드 암제자가 나타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과일값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너무 스테이션이 심해가지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벤조 계통의 약을 쓰고 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이제 다른 약을 써볼 수 있겠고 때에 따라서 이제 우울증이 동반되어 있다면 이제 항우울제를 써볼 수 있고 또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다면 항정신병 약제를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시 반까지 강의인데 시간이 4시 반이 더 가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썰머리를 해드리면 약을 쓰기 전에 반드시 그 진단이 정확한지에 대해서 먼저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을 쓰게 된다면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콜린에 작용하는 약이 있고, 하나는 글루타메이트에 작용하는 NMD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제가 있는데요. 처음에 일단 그 콜린 SOS 이니비터를 먼저 약을 써보고 효과가 없으면 약을 바꿔보고, 그래도 효과가 없으면 이제 에릭사로 컴비네이션을 해보고, 뭐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의 심톰에 대해서는 먼저는 이제 정확하게 그 타겟 심톰을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약물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약물 치료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 또 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 건지, 또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좀 미리서 예측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